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온 비밀의 초콜릿 공장이 있습니다. 2011년에 딱 한 번 4명의 기자에게 이탈리아 알바 공장을 공개한 게 전부죠. 초콜릿 하나로 연간 1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세계 2위 제과업체. 세가는 이 기업을 현실판 윌리 원카가 이룩한 비밀의 초콜릿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페레로 로쉐와 누텔라를 만든 페레로 그룹이죠. 2014년엔 이탈리아에서 기념 우표가 하나 발행됩니다. 딴 건 아니고 누텔라 50주년을 맞이해서였어요. 이탈리아에서 누텔라의 위치는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이 기업을 먹여 살린 건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제품입니다. 둘 다 초콜릿에 헤이즐넛을 섞어 만들었죠. 워낙 고열량이라서 악마의 디저트라고도 부르고요. 페레로 로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금박 포장? 고급스러운 이미지? 왠지 비싼 공정이 들어갔을 것 같은 구조. 근데 이 기업이 처음부터 프리미엄 초콜릿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초콜릿에 헤이즐넛을 섞은 이유는 오히려 저렴하게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이탈리아 최고의 재벌이자 초콜릿 제국 페레로 그룹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페레로가 프리미엄이 된 이유입니다. 초콜릿에 헤이즐넛을 섞어 만든 건 페레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검증된 조합이었어요. 페레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두 재료의 조합이 어떻게, 왜 등장했는지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1806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 전역을 휩쓸던 때 유럽 강대국을 모조리 항복시켰지만 딱 이곳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영국. 넬슨 제독이 이끌었던 영국의 해군력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영국을 어떻게 이겨먹을까 하다가 얘네는 군사적인 공략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전력을 바꿔서 경제적으로 굴복을 시키려고 판을 짰죠. 이때 취한 정책이 바로 대륙 봉쇄령입니다.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자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탈리아의 토리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리노는 당시 유럽의 초콜릿 수도라 불릴 만큼 초콜릿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대륙 봉쇄령 때문에 카카오 수입이 힘들어진 거죠. 초콜릿은 원래도 비싼 음식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발만 구르고 있던 토리노 쇼콜라티에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헤이즐넛이었습니다. 이건 토리노 주변에서 많이 났었거든요. 이걸 갈아서 코코아 파우더와 섞은 다음에 초콜릿을 만들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이러면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파우더 비중이 줄어드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었죠. 이렇게 만든 초콜릿을 잔두이야 또는 잔두자라고 합니다. 고급형 초콜릿 같은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헤이즐넛을 잘게 가려면 인력과 기술력이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의 초콜릿과 헤이즐넛의 조합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후론 토리노의 지역 특산품이 됐고요. 그로부터 130년이 흐른 뒤 정확히 이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던 1942년 피에트로 페레로라는 사람이 피에몬테주의 알바 지역에서 제과점을 엽니다. 전쟁 중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카카오를 수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 피에트로가 떠올린 게 바로 토리노의 잔두자입니다. 당시 잔두자를 개량해서 파는 제과점들이 많기도 했었거든요. 피에트로도 이걸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면 초콜릿을 저렴하게 만들어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누텔라의 초기 버전 페레로의 잔두이오입니다.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 버터, 헤이즐넛, 당미를 섞어 만들었죠. 길들한 막대 형태의 초콜릿이 호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먹을 만큼 조금씩 잘라서 빵에 발라 먹었어요. 지금의 누텔라와는 아예 다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잔두자 형식의 초콜릿을 만든 거는 전쟁 중에 카카오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피에트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잔두이오를 계속해서 팔았어요. 초콜릿이 저렴하면 대중적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피에트로는 이때 회사를 차릴 결심을 합니다. 식품 도매상을 하던 동생 조반니를 여기 끌어들였죠. 1946년 페레로란 이름의 회사를 차리고 잔두이오를 같은 크기의 초콜릿보다 5배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합니다. 이 잔두이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저렴한 초콜릿이 아닙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초콜릿의 문턱을 크게 낮춘 아이템이니까요. 하지만 피에트로는 회사를 차린 지 3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회사 경영은 함께 창업했던 조반니에게 맡겨주게 됐죠. 조반니는 이걸 더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대중적으로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저렴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보다 어떻게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냐는 거죠. 믿지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상품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조반니가 진짜 똑똑한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잔두이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고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살짝 녹여야 빵에 잘 펴바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양 조절이 좀 힘들었어요. 왜 빵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면 뭉쳐서 잘 안 발려지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어차피 녹여서 바를 거라면 그냥 녹인 잔두이오를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녹아있다면 적은 양으로도 빵에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땡큐죠. 같은 용량의 초콜릿을 사도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요. 조반니는 녹인 잔두이오를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수페르 크레마.
최고의 크림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어요. 가격은 저렴했고 빈병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었죠. 유통 방식도 확 바꿉니다. 조반니는 원래 도매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중간 도매상을 빼고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러면 초콜릿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수페르크레마는 극한의 비용 절감을 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걸작을 만들었던 조반니도 1957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형이 죽은 지 9년 만이죠. 이제 경영권은 피에트로의 아들 미켈레가 물려받게 됐어요. 그냥 아들이라서가 아니고요. 사실 이분도 이미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조반니가 죽기 전부터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독일과 프랑스에 페레로 공장을 세운 장본인이죠. 한국엔 팔지 않지만은 리큐르에 절인 체리가 들어간 몽쉐리라는 초콜릿을 성공적으로 런칭했고요. 프랑스어로 내 사랑이란 뜻인데 맛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굉장히 로맨틱한 초콜릿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던 초콜릿이었어요. 창업자인 두 형제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이 미켈라만큼 회사를 이끌 적임자는 없었죠. 떡잎부터 남달랐던 이 아들은 페레로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60년 수페르크레마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페르크레마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도 많아졌고 진짜 초콜릿들도 서서히 저렴해졌거든요. 유럽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던 때기도 해서 마냥 저렴한 초콜릿을 찾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미켈레는 이 수페르크레마를 리뉴얼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렴했던 수페르크레마를 고급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기존의 수페르크레마에다가 코코아 파우더와 코코아 버터를 더 많이 넣고 만들었어요. 근데 뭐 많이 늘렸다고 해봤자 헤이즐넛 양이 코코아 양보다 2배나 더 많았지만요. 이 부분 때문에 수페르크레마는 초콜릿 크림이 아닌 헤이즐넛 크림으로 분류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진한 맛의 수페르크레마 제품도 리뉴얼됐으니까 새로운 패키지와 이름이 필요하겠죠. 흰색 플라스틱 뚜껑과 유리병에 크림을 담고 헤이즐넛을 뜻하는 넛에 작은 형태를 뜻하는 전미사 엘라를 붙여서 누텔라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사실 새 이름을 붙인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상품 이름 단속을 하려던 때였거든요. 최고, 슈퍼 뭐 이런 최상급의 표현은 아무데나 쓰지 말라는 거였죠. 미켈레는 자기네 회사에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급하게 바꾼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마케팅 전략인데 공장을 외부에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몬테주 알바 외곽에 가면요 페레로 공장이 있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3m 콘크리트 벽에 철문이 서 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합니다. 기자들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고 직원들의 핸드폰 반입도 금지하고 있고요. 1964년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 누텔라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 대박이 납니다. 저가형 초콜릿으로 출발한 기업이었지만 이때부터 뭔가 다른 장르의 초콜릿으로 인식을 했어요. 미켈레는 이걸 역이용해서 마케팅을 시작했죠. 헤이즐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초콜릿보다 더 고급이다 이렇게 광고했거든요. 또 열량이 높다 보니까 아침 식사로도 좋고 헤이즐넛이 들어가니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게 완전히 먹혀들었어요. 초콜릿이 건강할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열광했죠. 이건 페레로가 킨더 초콜릿을 출시할 때도 밀었던 마케팅입니다. 킨더 초콜릿의 컨셉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우유 필링으로 채운 초콜릿인데요. 아이들 건강에 좋은 우유가 들어가니 얼마나 더 좋겠냐는 거죠. 아무튼 페레로는 이후로도 신제품을 낼 때마다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든 포켓커피나 틱택이라는 박하사탕도 잘 팔렸죠. 근데 아직 진짜가 나타나긴 전이죠. 1982년 페레로 로쉐가 출시됩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미켈레가 순례 여행을 갔다가 바위 동굴 속 마리아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죠. 이 초콜릿의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복잡한 구조입니다. 헤이즐넛 크림과 헤이즐넛을 넣은 웨이퍼볼에 헤이즐넛 가루와 초콜릿으로 코팅을 했죠. 워낙 독특한 구조다 보니 판매 방향도 고급 초콜릿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금박 포장도 이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죠. 가문의 성인 페레로의 바위란 뜻의 프랑스어 로쉐를 합쳐서 페레로 로쉐. 페레로 로쉐의 고급화 포지셔닝은 초기 광고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리무진이 등장하거나 상류층 파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꼭 등장하는 장면인 트리처럼 쌓아 올린 페레로 로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인 크로캉 부슈를 닮아 있습니다. 크로캉 부슈는 중요한 행사나 모임 때나 볼 수 있는 화려한 디저트거든요. 이 정도면 노린 거다 싶기도 하네요. 사실 페레로 로쉐는 누텔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맛입니다. 만들기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해도 어쨌든 두 제품 다 초콜릿과 헤이즐넛의 조합이죠. 하지만 브랜딩과 마케팅 덕분에 고급 초콜릿의 대표로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레로 로쉐를 선물로 주고받으면 아 신경 좀 썼구나 이럴 정도였죠. 페레로 로쉐는 누텔라만큼이나 인기 있는 페레로의 대표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누텔라는 매년 38만 토씩 팔리는데요. 얘는 36억 개씩 팔리고 있거든요. 이 두 상품이 지금의 페레로 제국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미켈레는 2015년 발렌타인데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세상을 떠난 캔디맨이란 기사가 사회면에 도배됐죠. 페레로는 이후 미켈레의 둘째 아들에게 맡겨졌어요. 회사를 맡은 조반니는 아쉽게도 아버지는 못 따라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페레로의 초콜릿은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갈 거라는 게 다수의 전망이에요. 누텔라, 킨더 초콜릿, 페레로 로쉐라는 걸작품이 남아있습니다.
됐으니까요. 미켈레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페레로라는 기업 자체가 아닌 이 초콜릿들이거든요.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무리 의미 없는 날이다, 제과 기업들의 마케팅 주력 시즌일 뿐이다 하지만은 내일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달달한 간식 하나 슬쩍 건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